황소에 계셨던 만큼 이제 요즘 초등 고시라고 불리는 그런 황소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정말 그 극심화 선행 교과 수학학원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요즘 진짜 분위기가 다 너도 나도 그 수학학원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죠. 네, 갈수록 좀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 전국에 그 선발고사 응시한 학생이 거의 10,000명 가까이 됐다고 들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대중적인 수 없는, 대중적이기 좀 힘든 그런 학원이거든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심화 위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점점 해가 갈수록 조금 부모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아무래도 그 요새 그 부모님들이 이제 선행학습이라든지 심화학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일찍부터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고, 학원 같은 경우에는 레벨이 조금씩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국에 분원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아마 조금 접근성이 더 높아진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많이들 생각만 하시는 게 아니라 꼭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네. 좀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풀리는 그런 학원인 만큼 네. 커리큘럼도 굉장히 빡세더라고요. 네. 뭐 초등학교 2학년 때 레벨 테스트를 보고 이제 초3 때 들어가서 네. 이제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교랑 중학교 그런 수학 과정을 전부 다 소화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네. 시준이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뭐 했어? 나는 그때 전투기 조종사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어. 아, 진짜? 퍼시픽이라는 영화를 보고서 열심히 전투기 조종사를 나도 꿈꾸고 있었지. 초등학교 때는 정말 공부랑은 먼 생활을 했던 것 같아, 생각해보면. 야, 근데 황소의 경우에는 진짜 요즘에 레벨 테스트를 보기 위해서 프랩 학원까지 다니잖아요. 뭐 레테 과외도 네.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네. 막 많이 하는데 좀 난이도도 엄청난 걸로 알려져 있고 네. 근데 왜 그렇게 레벨 테스트가 어려운 걸까요? 네. 이제 심화 선행을 하는 학원이다 보니까 이제 그 들어가서 다뤄야 되는 내용들이 꽤 이제 난도가 높아요. 그리고 이제 학원 컨셉이 다른 학원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조금 불친절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친절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면 알려주고 이제 이런 컨셉은 아니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배웠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혼자서 고민해가지고 해결을 해봐 이제 이렇게 좀 약간 환경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내용을 혼자서 해야 된다라는 그 이 두 가지를 잘 견디기가 이제 쉽진 않죠. 일반적인 학생이라면. 그래서 그거를 잘 해낼 수 있는 학생을 선별하기 위해서 문제가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황소 수학학원만의 어떤 장점이 있으니까 네. 그만큼 학부모님들께서도 굉장히 선호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 수업만의 가장 큰 특징은 뭔가요? 보통 학생이 모르겠다고 하면 선생님이 이제 이리 와봐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친절하게 옆에서 이제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을 이제 스스로 하게 이제 독려를 한단 말이죠. 뭐 인정하시겠지만 수학 문제는 웬만하면 자기가 직접 풀어야 자기 거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이거를 이제 구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이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잘 견뎌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 공부하는 데서 필요한 집요함이라든지 끈기, 엉덩이 힘 뭐 이런 것들이 같이 길러지죠. 그래서 공부를 알려주는 것보다는 그냥 공부를 시키는 그런 학원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업도 하고 그리고 자습 시간도 학원에서 전부 다 같이 갖는 건가요? 네, 일단은 그 정해진 시간 동안 학원에 그 교실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교실에서 수업을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습실로 이동을 해요. 다른 학원과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자습실이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서 많은 학습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습실에 이동해서 거의 수업 시간만큼 이제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요. 거기서 이제 완성이 되면 좋은 건데 이제 완성이 안 되면 그게 그대로 이제 숙제가 또 되는 거죠. 정말 이게 강제성을 부여해서라도 네. 스스로 문제를 풀게끔 하는 그렇죠. 그런 학원이네요. 네, 맞습니다. 책상에 어떤 낙서가 있을지 궁금해. 하여튼 이제 수학 실력이 진짜 늘 수밖에 없다. 뭐 수학을 잘하게 됐다 이런 반응이 많죠. 많은 반면에 네. 뭐 수학에 진짜 학을 떼게 된다. 네. 정말 못하게 때려쳐야 되겠다 이런 반응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 가르쳐 보셨을 때는 좀 어떤 분위기였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강사로서 제가 이제 황소에 지원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시스템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전에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그런 비슷한 이렇게 만들면 학생들이 스스로 이제 학습을 하지 않을까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대치동에서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걸 좀 경험해 보고 싶어서 간 것도 있어요. 가서 보니까 정말로 이 시스템과 잘 맞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 실력이 느는 게 보이거든요. 정말 이게 그 시스템 정말 잘 활용하고 그걸로 공부 자존감이 올라가서 이제 다른 과목에까지 영향을 주고 이제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제 동시에 또
이제 이런 게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실은 맞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조금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양극화가 돼 있네요. 이렇게. 약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황소는 사실 대중적인 학원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면 이제 수학 사교육을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황소 학원을 이제 많이 다니니까 네. 그거를 이제 미리 좀 알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는 황소 학원이 맞을 것 같다, 아니면은 좀 안 맞을 것 같다, 이런 네. 기준이 있을까요? 장점이 분명한 학원인 건 맞는데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게 누구한테나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시스템보다는 이제 내 아이가 이 시스템과 잘 맞을 것인지 이걸 먼저 살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가 아니라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는 학생을 본다라기보다는 오래 이제 이 시스템을 좀 유지할 수 있는 학생은 어떤 학생일까를 보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당연하게도 수학적인 흥미,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린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수학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수를 가지고 놀기를 좋아하고 이제 그런 학생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곱셈 같은 것도 스스로 깨우치는 학생들이 있죠. 그러니까 수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자기가 혼자 가지고 놀고 이건 이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숫자와 정말 뭐 싫어하는 숫자가 또 있고 이런 선호도가 있는 학생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수에 대해서 남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오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는 멘탈이 확실히 강해야 돼요. 그렇죠.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게. 환경이 워낙 좀 어떻게 보면 가혹하다 보니까 근데 이거를 버텨내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제가 보더라도. 근데 초등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초등학생들이잖아요. 초등학생들이고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은 좌절을 겪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해왔었던 문제들하고 또 다른 문제들을 이제 만나게 되고 또 그게 선행이면서 또 심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안 풀린다거나 아니면 이제 내가 과제를 못했다거나 그러니까 과제를 완성을 못했다거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학생이 오는 게 맞겠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아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머리가 좋은 학생 아닐까요? 네, 그건 해석하기 나름인데 네. 뭐 그 나이 때 이제 그런 학생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학생들이 와서 조금 유리하기는 한 게 수업 시간에 물론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잘 전달하긴 하지만 결국엔 그거를 잘 꿰어서 혼자서 이걸 만들어내야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제 알려준 것만 딱딱 받아먹는 그런 학생이면 조금 불편할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새롭게 적용해서 여기에도 이제 이것도 완성할 수 있고 저것도 만들어 볼 수 있고 이제 이런 학생들이 아무래도 유리하죠. 저도 돌이켜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 그렇게 이제 강제적으로라도 뭔가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학생들 스스로 집에서 수학 문제 풀고 답지 안 보고 계속 해봐라 하면은 잘 못하잖아요. 네. 근데 학원에서 그런 어떤 환경을 잘 마련을 해주고 네. 이제 그 시간 동안 좀 가혹하긴 하지만 네. 강제적으로라도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그거를 숙제를 받아서 집에서 하긴 했었거든. 나도 학원에서 어려운 문제 많이 풀었지만. 근데 그래서 꼭 학원에서 하면 정말 진짜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나는 조금 너무 들어요. 힘들 것 같긴 해요. 근데 오히려 이제 학원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집에서는 그런 어떤 스스로를 이렇게 극한까지 몰아붙이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학원이니까 또 이제 아이들이 버티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행을 거의 안 한 케이스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특히 수학학원을 안 다녔었고 네. 제가 딱 한 번 이제 레벨 테스트를 보고 꽤 이제 높은 반이 나와서 이제 나름 기대되는 마음으로 수학을 잠깐 학원에 다닌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너무 이제 숙제량이 너무 많고 네. 제가 그걸 다 하기 위해서 밤 늦게까지 이제 잠도 못 자고 초등학생인데 이제 음.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어머니께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나는 너가 좀 일찍 자고 이제 네. 잠도 충분히 자고 지금 이 시기에는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는 다니겠다고 했는데 네. 어머니께서 이제 그냥 하지 마라 하고 이제 끊으셨어요, 학원을. 네. 어쨌든 저는 좀 편하게 학원을 다닌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네. 중학교 한 2학년 때부터 선행을 시작하기도 했고 네. 학원을 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이런 황소 학원을 다니면 이제 학부모들께서
이제 제 생각엔 이제 의견이 반반으로 좀 갈릴 네, 수는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네. 일찍부터 시작하라는 의견도 있고 저희 어머니처럼 지금은 너무 이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네. 방금 말씀하신 거 이어서 그냥 저도 두 분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요즘 그 초등 부모님들이 많이 불안해 하시기 때문에 선행학습이라든지 이제 심화학습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일찍부터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런 말씀들을 공통으로 하시거든요. 어린 나이에 이렇게 격차가 생긴 게 끝까지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금 그 격차를 줄여놔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두 분 의견이 궁금해요. 사실 격차라는 게 제 생각에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100점이 끝이잖아요. 150점 맞을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100점이랑 150점의 격차는 빵이란 말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 충분히 이제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실제로 저도 이제 나름 빡빡하게 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다른 친구들, 뭐 대치동 아이들 또는 제가 살았던 일산에 정말 뛰어난 친구들에 비하면 정말 많이 한 건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저는 결국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고 수학에 두려움이 없어졌고 그래서 저는 따라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격차. 어렸을 때 격차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어차피 메꿔지기 때문에 메꿔지고 평가 척도라는 것이 100점이 만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등학교 내신에 대해서 또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부동의 상위층이 있다. 절대로 깰 수 없는 콘크리트 같은 어떤 그런 층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라도 미리 선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기는 해요. 이제 저는 선행을 거의 안 했던 케이스다 보니까 이게 부작용이 있었어요. 이거 고등학교 갔을 때 좀 힘들었어요, 수학이. 그러니까 저는 국제고였기 때문에 수학을 너무 뛰어나게 잘하는 아이들은 많이 없는 편이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행을 이제 너무 안 했다 보니까 그만큼 수학에 저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가장 중요한 시기에 투자를 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어느 정도 내가 어느 정도 역량인지를 미리 파악을 해서 그걸 미리 준비를 하는 거는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너무 과투입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하는 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규환 누나 말 이어서 조금 하면 이제 저도 사실 선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필요한 이유가 저는 고등학교 가서의 시간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서는 실력을 올리는 공부를 하고 있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미리 쌓아놓고 가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정말 150점 맞을 수 없기 때문에 100점의 끝이기 때문에 100점 맞을 수 있는 정도로만 다른 것까지 다 같이 100점 맞을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만 선행을 하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학 공부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선생님께서는 초, 중 수학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뭔지 궁금합니다. 초, 중, 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 과정이 편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입시에 영향을 주는 거는 이제 고등학교 수학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초등, 중등 수학은 고등학교 수학을 잘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기본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뭐 대충 해도 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제 보이는 단계를 위한 보이지 않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화려한 부분에 집착하기보다는 지금 보이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쪽에서 닦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열심히 갖고 와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대로 초중등 과정을 이수를 했다면 일단은 개념이 굉장히 정교하게 잘 자리 잡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각하는 힘도 굉장히 뛰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공부에 대한 어떤 상이 정말 명확하게 잘 잡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공부 자존감도 꽤 높을 거고 주도적으로 공부를 해야겠다는 어떤 그런 성향도 있겠죠. 제가 지금 5가지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개념의 정교성, 그 다음에 생각하는 힘, 그 다음에 공부 마인드셋, 공부 자존감, 주도성. 저는 이 5가지가 잘 갖춰져 있는 학생을 공부 몸이 건강한 학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부 몸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초중등 과정의 목적은 이 공부 몸을 건강하게 가꾸는 데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공부몸이라는 단어는 저도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처음 들어보셨겠죠? 선생님께서 만드신 말인 건가요? 네, 제가 처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공부몸이라는 게 정확히 5가지 요소를 말씀해 주셨는데 뭔지 좀 저는 되게 궁금해요. 이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개념을 배울 때 그 개념과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거를 일단 좀 비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비슷한데 이런 부분이 다르구나. 그런 차이점을 발견하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일단은 그게 이해가 되고 나면 그거를 이제 숙달시켜서 또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그 체화 과정을 또 진행을 해요. 예를 들면 뭐 반복해서 써본다든지 계속 책을 덮고 떠올려 본다든지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개념을 새로 배울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문제를 풀 때도 수학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를 새로 풀 때도 그냥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 끙끙거리게 되잖아요. 구하라는 게 뭐지? 이 문제에서 드러난 이런저런 개념들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건 뭐지? 조건은 뭐가 주어져 있지? 그러면 이 구하라는 거하고 조건하고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어떻게 연결을 시켜볼까? 이렇게 한번 가설을 만들어 볼까? 그렇게 해서 한번 시행을 해보고 안 되면 다시 뒤로 물러서서 조금 더 내가 뭘 잘못 생각했을까를 해가지고 다시 새로운 가설로 도전해보고 이런 거잖아요. 굉장히 지금 액티브한 과정들이죠. 그렇죠. 이런 부산스러운 움직임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죠. 저는 이 움직임의 주체가 공부몸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기초적인 체력을 다지는 그런 느낌인 거네요. 그렇죠. 이제 사실상 공부하는 나라고 보시면 돼요. 내 안에 굉장히 많은 내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공부를 할 때 활성화되는 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초중등 과정을 밟으면서 다져진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사실 이게 눈에 띄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제가 5가지를 말씀드리긴 했는데 하지만 이게 지금 초중등 과정을 통해서 잘 닦여 있어야 고등 과정에서 원활하게 이제 학습이 진행되는 거죠. 너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말. 네, 그러면 이 공부몸 정말 중요한데 네.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 걸까요? 공부를 해야죠. 공부. 우리가 운동을 해야 네.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공부를 해야 공부 몸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공부 자체에 대한 감을 쌓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어떤 공부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진짜 공부, 가짜 공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은근히 이제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있기는 하지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엉터리 공부를 하는 학생도 생각보다 많아요. 이제 그런 공부에 너무 일찍부터 노출이 되고 거기에 길들여진 학생 같은 경우에는 막상 뭐 고등학교 과정에 도착을 했지만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제대로 해낼 수 없는 이제 그런 공부몸의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몸을 제대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2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첫 번째가 움직이는 공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2번째는 수학의 논리를 따라야 한다. 이 2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2가지를 수학 공부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거를 배우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는 움직임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배우는 중에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겉에서 봤을 때는 뭔가 공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 이제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특히나 이제 움직임을 강조하는 거고요. 또 이제 수학의 논리를 따라야 된다는 것은 그 공부 몸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뭐 마음 내키는 대로 움직인다고 공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문제에서 원하는 바 그리고 이제 수학적인 흐름에서 이제 문제가 없는 정도로 이제 그 방향을 잡고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 2가지를 지키면서 공부를 하면 저는 반드시 공부 몸이 건강해지고 수학 실력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저희 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 정확히 똑같습니다. 진짜? 아버지께서 굉장히 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었나 보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크게 2가지를 정말 많은 걸 얘기하셨지만 강조하셨던 게 2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답지를 보더라도 답지 보고 이해했다고 던져버리지 말고 끝까지 풀어봐라. 덮고 풀어봐라. 그거 강조하셨고, 2번째가 식은 항상 논리 없게 맞춰가지고 수학의 규칙에 맞게 써라. 이거를 정말 그 2가지를 강조하셨는데 그러네요. 네, 첫 번째는 움직이는 공부였고 2번째는 수학의 논리였네요. 신기하네요. 아버지 한번 모시고 와야겠는데. 근데 이게 확실히 정말 중요한 게 이 수학의 논리를 따른다는 건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고, 맞아요. 그리고 움직이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건 이제 단순히 수동적인 공부가 아니라 정말 능동적인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책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책을 읽기만 하면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고 기억에 남는 것도 없는데 이제 내가 그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고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은 확실히 더 이제 남는 것도 많고 학습의 효과도 늘어나는 것처럼 그런 능동적인 공부를 강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실질적으로 이 입시 수학인 내신 그리고 수능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이런 공부 원칙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수능 수학에 평가 영역이 2가지가 있는데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이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네. 아, 네. 행동 영역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이 쓰는 것 최근에 이제 많이 좀 강조를 하는 추세죠. 저는 이제 이 말을 제가 수험생일 때는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사실 이제 제가 공부몸이라는 거를 얘기하고 이제 이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이제 행동 영역과 좀 관련이 있거든요. 그 행동 영역을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육과정 평가원 그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 해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어떤 매뉴얼 같은 게 이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각 과목별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는지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수능 수학에서는 이제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 이제 두 가지를 평가 영역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내용 영역 같은 경우에는 출제 범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그 간접 출제되는 부분, 뭐 수상 수화가 있고, 그다음에 수원 수투 이제 미적분 기하 확통 이제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내용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소재로 해서 시험 문제를 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행동 영역은 수학적 사고력이거든요. 물론 이제 네 가지가 있긴 한데 어쨌든 수학적 사고력을 평가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평가할 때 그 이름 자체가 행동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임을 평가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은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지를 평가하겠다라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선행의 진도를 빼겠다라고 했을 때 보통은 내용 쪽을 많이 생각을 하죠. 너 어디까지 나갔어? 라고 얘기를 하지 너의 사고력은 어떠하니? 이렇게 물어보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행동 영역이 조금 더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게 사고력이라는 게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내 사고력이 어느 정도 길러졌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그게 네. 좀 되게 답답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움직이면서 공부를 한다는 게 네. 뭔가 몸의 움직임보다도 어떤 뇌의 그런 사고의 움직임에 더 가까운 것 같은데 네. 이제 어떻게 정확히 그게 이루어지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5학년 1학기 과정에 약수와 배수가 나오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어떤 수를 12로 나눴더니 나누어 떨어지고 어떤 수를 18로 나누었더니 또 나누어 떨어졌다. 여기까지 읽은 학생이 이제 자기가 이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이 문장을 분석을 하려고 해요. 나누어 떨어졌다라고 하니까 약수가 떠올랐어요. 12도 나눠 떨어지고 18도 나눠 떨어졌으니까 12와 18의 공약수겠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배수다. 배수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과정들이 학생들이 이제 바로 이제 되지는 않을 수도 있기는 한데, 네. 이제 이 학생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정말 그 나눠 떨어진다라는 말에만 반응을 했고 수가 두 개가 있으니까 그러면 공약수겠네라고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제대로 접근을 하려고 했으면 일단은 그 나눗셈식 두 개를 써놓고 나서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를 다시 곱셈식으로 바꿔보고 그러면은 여기 이 상황에서는 이 곱셈식에서는 이게 지금 배수가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12의 배수면서 18의 배수니까 공배수겠네. 이제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사실 이 학생이 완전히 모르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뭐라고 할까요? 살짝 정말 그 한 끗 차이로 조금 잘못 접근해서 완전히 다른 답에 도착을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이제 그런 학생들은 또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이렇게 틀렸어요. 내가 공배수를 공약수라고 답을 해서 틀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 단원이 약수와 배수잖아. 공약수가 아니면 공배수겠네? 네, 이렇게 답을 써서 맞는다고요. 그러니까 초중등 과정이 약간 위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식의 접근을 해서 동그라미를 맞는 게 상대적으로 고등학교 과정보다는 쉬운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좋지 않은 상태가 잠복해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죠. 저도 이런 학생들 좀 봤는데 저는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혼을 내면서 수학을 너무 사회 공부하듯이 한다. 그러니까 글로만 생각하면서 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핀잔을 주거든요. 그런 느낌이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상상하면서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나눠 떨어진다 그러면 어떤 수지? 네, 어떤 수가 이렇게 떠다니는데 걔가 나눠 떨어지면 나머지가 여기고 이런 식으로 상상해가지고 맞춰나가는 그런 과정을 하는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움직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사실 뭐 그렇게 공부하더라도 모르는 문제는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별표를 쳐놓고 뭐 접근을 정말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런 질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 말씀 듣고 보니까 공부 몸이 좀 움직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게 도와줘야 될지 네. 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뭐 질문 자체는 저는 좋은 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모르면 질문해야 된다. 저도 이제 그런 얘기들은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종종 질문 자체를 하나의 특권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해봤더니 잘 모르겠어요, 잘 안 돼요라고 하고 별표 치고 모르겠으니까 알려주세요라고 이렇게 가져오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그 질문을 통해서 성장을 하려면 질문을 하기까지의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완전히 처음 배운, 처음 마주한 내용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문제에 등장한 여러 개념들 중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게 뭐지? 를 일단은 최대한 떠올려 보려고 하고, 그거랑 구하라고 하는 게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를 계속 고민을 해보고,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런저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 고민의 흔적이 남겠죠. 저는 그걸 써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걸 봤을 때 어느 부분이 좀 잘못됐고 내가 어디를 짚어줘야 될지가 좀 분명하게 보이니까 저도 사실은 좀 도와주기가 좀 편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냥 번호만 써가지고 그냥 모르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제가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질문을 할 때는 스스로 어떤 고민을 해봤는지, 어떤 여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좀 써보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제 답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써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문제점이라든지 자기의 풀이의 어떤 그 경향성이라든지 이런 게 파악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메타인지를 키워주는 측면에서도 질문을 위한 어떤 자기의 고민을 써보는 거, 이거는 꼭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도움을 주실 때도 일단은 이제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거는 조금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공부 몸이 직접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자극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르치지 말고 가리키라고 얘기를 해요. 가리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트, 그러니까 여기를 한번 보면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많은 학생들이, 그러니까 구하라는 걸 오해해서 틀리기도 하고 엉뚱한 거를 구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구하라는 것만 잘 봐도 이게 어떤 식으로 내가 접근해야 되는지가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하라는 게 뭐야? 이런 질문 하나가 이제 공부 몸을 자극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문제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등변 삼각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걸 물어봤을 때 뭔가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막힐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포인트들을 스스로 알아가게 만드는 거고, 지금 문제에서 사용하지 않은 조건이 있을까? 많이들 놓치거든요. 그 중에서 사용하지 않은 조건이 있으면 당연히 답이 안 풀리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짚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볼래? 여기 한번 볼래?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이제 마지막 스텝은 결국은 아이의 공부 몸이 밟게 되는 거죠. 풀어주지 말고 힌트를 주라. 맞습니다. 네. 이 공부몸이라는 게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처음부터 뭐 그걸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학생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개발이 되는 거죠. 다 개발을 하고 그만큼 노력과 시간을 투자를 해서 그걸 만들어 가는 거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공부 몸을 갖추기까지 정말 이제 고된 시간을 많이 거쳤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이쯤이면 이제 공부 몸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나 하는 그런 걸 이제 체크할 수 있는 어떤 질문들이 있었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는 뭔가 그런 기준을 만드신 게 있나요? 사실 두 분한테 개념의 정교함을 체크하는 건 되게 웃긴 일인 것 같아요. 공부 마인드셋을 한번 제가 가벼운 질문으로 정말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선생님, 따님은 공부를 잘하나요? 라고 저한테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잘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라고 제가 반문을 했거든요. 아마 좀 짜증이 났을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두 분한테는 공부를 잘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그니까요, 이게 입시 한정에서 얘기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잘 푼다 것 같아요. 실수하지 않고 빠르게 정확하게. 저는 뭔가 분석을 잘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분석이라는 게 단순히 문제의 분석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뭐가 부족한지, 물론 이런 거 이제 메타인지라고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결국에는 나 자신에 대한 성찰과 어떤 사고하는 힘에서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걸 귀찮아하지 않고 끊임없이 뭔가 질문을 던져보고 그 답을 찾으려는 그런 끈기나 노력 같은 게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데 있어서 큰 요소인 것 같아요. 네. 두 분 말씀 다 동의하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어떻게 많이들 생각하냐면 성적이 좋은 걸 공부 잘한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성적이 좋은 건 결과가 아닌가. 네.
그러니까 뭔가 빠르고 정확하게 풀면 성적이 잘 나오지만 그렇지 않아도 성적이 잘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정말 잘하는 거는 그 과정 속에서 속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입시뿐만 아니라 좀 더 장기적으로 공부라는 것 자체에 접근을 해본다면 결과보다도 그 과정에서 내가 정말 생각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분 다 모범답안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테스트하는 제가 좀 무한할 정도로. 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나는 이것 때문에 서울대에 왔다. 그 이것 때문에 해당되는 어떤 단어도 좋고 사람도 좋고요. 뭐 브레인 리그도 좋고요. 이번 철에는 가는데요. 뭐 그거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 이걸 하나로 모아서 표현한다면 어떤 게 좋을까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투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끈기인 것 같아요. 내가 말하려고 그랬는데. 아싸! 먼저 말하기 잘했다. 이게 끈기라는 게 뭐 엉덩이 힘으로 공부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내가 끝까지 그 문제를 고민을 했는지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시기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시기를 잘 견뎌내고 내가 실력을 끌어올리는 그 과정을 견뎌내면서 그거를 결국에는 이제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성취를 이룰 수 있을 때까지 그 과정을 끈기 있게 기다리고 인내하는 부분이 저는 그것 때문에 서울대에 온 게 아닐까. 네. 그러면 저는 빨리 찾아내. 수학으로 하겠습니다. 수학. 수학? 왜냐하면 이게 생각보다 그 수학 선생님 오셔서 그런 건 아니고 수학의 그 언어라고 할까요? 수학 논리를 가르치는 학문이잖아요. 그 수학에서 수학을 공부하면서 얻은 그 논리성 그리고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것 그런 것들이 다른 과목 공부할 때도 진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동의하는 게 저는 그게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독서고 하나는 수학 푸는 거. 그게 논리적인 어떤 사고력을 증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성의 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던진 질문이었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왜 두 분이 서울대에 가셨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말 공부 몸이 잘 갖춰져 있다라는 걸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진짜 그래서 수학 어떻게 공부시켜야 되는 거냐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 정말 먼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수학 선행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 고등 가서 잘하게 만드는 그런 건강한 선행 있잖아요.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원칙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선행학습의 원칙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선행학습 자체는 사실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되게 불리한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언니 오빠들이 배울 건데 내가 지금 미리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지만 또 선행학습을 안 할 수는 없는 현실이죠. 그렇죠. 아까 정확하게 저는 말씀하셨다고 보는데 선행학습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정하시나요 혹시? 두 분 동의합니다. 10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제 또래 부모님들이 갖는 약간의 착각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저희 때만 해도 그냥 학교에 앉아가지고 자기 공부를 하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에 그 공부 이외의 활동들이 너무 많죠. 뭐 수행 활동 비롯해서 이제 수행 평가 비롯해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공부 자체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부족한 환경이란 말이죠. 그런데 수학은 어쨌든 고민의 시간이 또 필요한 과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고민의 과정을 좀 미리 당겨서 하자라는 게 선행학습의 기본 취지죠. 그렇기 때문에 선행학습을 생각을 하실 때는 이 선행학습이 빨리 빼기가 아니라 미리 고민하기다. 이 원칙을 조금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 원칙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누가 얼마만큼 빨리 나간다에 내가 휩쓸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내 아이에 맞지 않는 그런 선행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안에 내 아이를 밀어넣게 되는, 그래서 나중에 진짜 하나만한 선행학습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원칙으로 빨리 빼기가 아니라 미리 고민하기다. 선행학습은 이 원칙을 항상 이제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이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선행의 속도는 결국은 공부 몸의 상태가 결정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대부분 이제 선행 계획을 들어보면 되게 멋지게 잘 짜세요. 네. 몇 학년 때 뭘 시작해서 언제 몇 살 때 어디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이렇게 그다음부터는 이제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이제 다진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계획대로 안 될 가능성이 더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점점 자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달 단계 상에 있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중간에 생길 수 있고 또 이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 시기도 분명히 와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이제 공부가 이성적으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도 많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계획이 아니라 아이의 상태, 아이의 공부 몸의 상태를 먼저 보시면서 선행의 속도를 조절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봤을 땐 이 선행의 적절한 시기가 어떤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자세히도 말씀드릴 수 있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그건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가능하면 선행학습의 본격적인 시작은 초등학교 4학년 이후 혹은 3, 4학년 정도 이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초등학교 저학년 혹은 미취학일 때는 웬만하면 선행학습을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요즘 그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고 그 선행 시작하는 연령이 점점 아래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의 공부 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데 계획을 일단 그렇게 짠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그 계획대로 아이를 이제 태워서 이제 보내려고 하시는 건데 이제 이 과정에서 아이가 이거를 잘 받아들이고 하나의 자극으로서 이제 이거를 흡수할 수 있으면 괜찮지만 오히려 이제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선행을 하기 전에 공부 몸을 어느 정도 기른 후에 그 공부 몸에 맞게 선행을 해야 한다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맞는 공부 몸이 있고 그 저학년 때 공부 몸을 기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게 선행학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선행학습을 잘하기 위해서라도 그때는 그 나이에 맞는 공부 몸을 서서히 만들어 올려야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너무 어렸을 때부터 선행학습을 시작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과정을 시작하는 연령도 점점 낮아지거든요. 근데 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수학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상성이라든지 깊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중학생이 되었을 때 고등학교 선행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스케줄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선행 속도를 조정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도 정확히 저를 두고 하신 말씀 같아요. 너는 선행을 어느 시기부터 했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어. 정말 정확하신 기억이 안 나지만 뭔가 좀 제대로 좀 치고 나가기 시작한 건 3학년 때였던 것 같거든. 초등학교? 그랬던 것 같고 또 고등 과정을 중학생 돼서 시작하는 것도 참 와닿는 게 제가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중3을 끝냈어요. 네. 근데 끝내기 직전에 학원에서 끝낸 거죠. 학원에서 끝내기 직전에 이제 어머니가 고등학교 수학도 해야 된대 이러면서 학원 이외에 또 과외를 붙이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데 이제 뭐 수업을 들으려니까 듣는데 재미도 없고 뭐 약간 잘 모르겠고 해가지고 숙제 다 베껴왔거든요. 숙제 하나도 안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중학교 가서 그냥 원래 페이스대로 하니까 그때부터 좀 이해가 되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능력뿐만 아니라 흥미도도 굉장히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즌이 재미가 없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 초등수학에서 중등수학 넘어가는 시기도 중요하잖아요. 네. 이제 중등수학을 시작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조언을 주신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중학교 수학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초중고 과정을 통틀어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초등학생 때는 사실은 이제 처음 수학을 배우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친절하게 접근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제 교재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본격적인 수학이 중학교 과정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위기가 갑자기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놀이동산 같은 분위기에서 갑자기 군대 같은 분위기가 되는 약간 하세요에서 네. 하라가 돼요. 맞아요. 네, 그렇게 된단 말이죠. 사실 뭐 내용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다라고 볼 수는 있긴 하지만 형식적으로 변하는 게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음수가 등장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초등 과정에서는 0보다 큰 수만 가지고 우리가 다뤘었는데 0보다 작은 쪽에도 수의 세계가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가지고 같이 연산을 새로 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 연산 과정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이제 멘붕이 오는 친구들이 꽤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하잖아요. 물론 이제 초등 과정에서도 뭐 네모, 세모 정도는 썼겠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이 되고 방정식을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초등 과정에서 느꼈었던 그런 친절함이 다 사라지고 정말 이제 약간 각이 잡힌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나중에 고등학교 수학을 하기 위해서 이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에서 이 새로운 어떤 약속들을 잘 받아들이고 내 걸로 만들 필요는 있는데 이게 이제 막 초등 과정을 지나온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학년 1학기 과정에 대해서 조금 뭐 내용이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그게 사실일 수도 있지만 아이들의 충격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1학년 1학기 과정에 저는 이제 공을 들이셔야 되고 섬세하게 관찰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제 아이 같은 경우도 1학년 1학기 과정만 한 8개월 정도 진행을 했거든요. 저는 이게 절대로 긴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충분히 납득하고 숙달이 될 때까지 그렇게 저는 이제 충분히 기다려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제 기억에는 저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넘어갈 때 중학교 수학 선행을 따로 안 했었거든요. 네. 대신에 이제 그냥 중학교 들어갔을 때 이제 물론 좀 더 난이도는 높아지긴 했지만 학교 수업을 최대한 충실하게 들으려고 노력했고 네. 별도로 중학교 수학 과정을 학원에서 따로 하지는 않았는데 네. 이런 저 같은 케이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꼭 학원을 다녀야 할까? 중학교 수학 선행을 위해서. 네. 이거는 사실 뭐 이렇게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은 아니기는 한데 저의 입장은 뭐냐면 어쨌든 1학년 1학기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학생이 처한 환경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인강도 워낙 요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본인이 잘 컨트롤할 수 있으면 인강도 이용하는 게 나쁘진 않다라고 보는데 그래도 1학년 1학기 정도면 한번 학원을 이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고요. 이제 제가 교재를 하나 추천을 드리면 수학의 발견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랑 전혀 상관없는데 어쨌든 제 아이를 위해서 교재를 좀 찾아보다가 발견한 책이고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존경하시는 분이 쓴 책이에요. 그 참여해서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도입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처음 배우는 음수부터 시작해서 이제 방정식 함수까지를 본인들이 참여하면서 스스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활동들이 많이 지금 소개가 돼 있거든요. 실제로 대안학교 중에는 이제 그걸 교과서로 쓰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먼저 도입을 해보고 이제 그 책 같은 경우의 특징이 해설지가 굉장히 두껍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약간 짝을 이뤄가지고 이제 옆에서 활동하는 거를 같이 지켜봐 주시면서 그 활동지를 통해서 피드백 주시고 저는 이런 과정이 밑에 깔려 있으면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들 이제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초중등 과정에서는 그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고등학교 과정은 고등학교 수학은 사실은 여러 번 반복하면서 이제 반복할 때마다 느껴지는 이제 그 새로운 것들을 느끼는 게 필요한데 초중등 과정은 사실 그러라고 있는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 워낙 선행학습을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처음부터 반복을 염두에 두고 이제 선행학습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초등을 막 5번씩 돌리고 중중 5번씩 돌리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낭비예요, 그게. 그런데 1학년 1학기 과정 같은 경우에 저는 5번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도입의 과정을 한번 갖고 그다음에 뭐 개념 원리도 좋고 일반적인 그런 개념서 아니면 순막품 라우드도 좋고 그렇게 개념서를 한번 돌리고 유형서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1개 또는 2개 하고 그래도 적어도 한 1품 정도까지는 이제 준심화서를 한번 다뤄보는 정도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내 거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얘기 듣다 보니까 정말 저 중학교 1학년 수학 배울 때 생각이 새록새록 납니다. 저는 함수를 별로 어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친구들 다 함수 어렵다 막 이러면서 이제 정말 아우성을 쳤었는데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처음에 음수가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그 음수를 저는 이제 처음에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수직선에서 뒤로 가는 것처럼 설명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듣고 이제 이해하고 좀 받아들이려고 해보니까 그 다음부터 제 수책에는 아예 수직선이 돼버렸어요. 제 머릿속 수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저는 O라고 하면 그냥 이게 떠오르는 게 아니고 이게 떠오르거든요. 그런 느낌이 들고 또 문자도 말씀해 주셨는데 문자 역시 이제 네모세모에서부터 출발한 거잖아요. 이제 그 생각을 하다 보면 아 X라고 써져 있는 거 뒤에 숫자가 있구나 이 생각을 저는 하면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스티커처럼. 그쵸, 스티커 맞아요. 스티커처럼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또 함수 자체도 사실 함수도 원래 초등학교 때 나오지 않나요? 그 이렇게 검은 마법 상자 해가지고 이제 넣으면 나오는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이해하려고 해보니까 뭐 정말 받아들이는 게 아예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체화하고 공부를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구나 생각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미지화 시켜서 공부하는 게 저는 되게 좋은 공부법이라고 생각해요. 확실히 1학년 1학기 과정은 아무래도 처음 개념을
이제 새로운 개념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인 만큼 좀 더 올바른 방향성을 잡고, 그러니까 방향성과 체계를 잘 잡기 위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초등학교 때 좀 미리 개괄적인 수업을 들어보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 1학년 1학기 과정이 결국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중학교 다른 그 대수 단원, 대수 학기에도 이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어쨌든 고등학교 전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 기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시간 투자하는 거는 아까워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1학년 1학기 수학 정말 중요한데 그 외에 또 중학교 수학에서 중요한 파트를 또 하나만 더 짚어주신다면. 네, 사실 뭐 초등과정 같은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서 좀 빠르게 간다든지 뭐 이런 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중학교 과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빼기가 조금 애매해요. 거의 모든 단원들이 다 중요하고 다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 이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3학년 2학기 과정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마지막 학기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든 학원이든 약간 가볍게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3학년 2학기 과정을 조금 개인적으로라도 조금 다지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특히 이제 그 중에서 삼각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이제 당연히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 삼각 함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직각삼각형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데 학생들이 이상하게 다른 도형을 할 때는 안 그런데 삼각비를 할 때 유독 저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오히려 삼각비를 제일 많이 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걸 납득하는 시간도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3학년 2학기 과정에 저는 이제 삼각비를 통해서 직각삼각형 안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을 좀 익숙하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근데 원의 성질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 중학교에서 배운 그동안의 기하 파트가 다 이제 집대성돼서 거기에 나타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하에서 내가 혹시 구멍이 생긴 게 아닐까 하는 것들을 그런 식으로도 점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뭐 닮음도 나오고 굉장히 뭐 합동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단원을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어떨까 합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1학년 1학기와 3학년 2학기 어떻게 보면 이 중학교 수학의 처음과 끝을 정말 좀 완벽하게 제대로 잘 시작하고 다지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저도 정말 많이 들어본 질문인데요. 이제 지금까지 선행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또 이제 초중등 심화 수학에 관한 얘기도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네. 일단은 이제 심화 문제가 대체 뭔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초중등 과정에서의 심화와 이제 고등 과정에서 심화는 조금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초중등 과정에서 심화 같은 경우에는 아마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교육 과정상 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아래에 다 이제 초중등 과정이 몰려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 과정의 심화는 결국은 중학교 과정의 내용을 조금 가져오고 아니면 중학교 심화 내용은 이제 고등학교 거를 좀 빌려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그 해당 학년에 그때 배운 내용만 가지고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심화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냐면 조금 여유 있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히려 좀 여유 있게 생각하셔라. 그러니까 심화라는 게 사실은 없다. 초중등 과정에서는 심화라고 볼만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생각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심화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필수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만약에 이게 필수였으면 교과서에 있고 당연히 이제 학교에서도 배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예 박사라고 누군가를 지칭하는 거는 이 사람이 진짜 박사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좀 힘을 좀 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심화를 하는 거를 추천을 해요. 왜 그러냐면 심화 학습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심화를 제대로 공부를 하면 공부 몸의 모든 요소들이 다 건강하게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면 이제 뭐 근력이 생기잖아요. 그다음에 달리기를 하면 이제 뭐 심폐지구력이 뭐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 같았으면 하지 않을 거를 거기 가서 그걸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만약에 심화 공부를 하면 뭐 개념도 당연히 더더욱이나 정교해질 거고 생각하는 힘 당연히 강해질 거고 이런 긍정적인 것들 때문에 공부 자존감 올라가고 이렇게 수학 공부를 하는 거구나. 공부 마인드셋이 아주 명확해지고 그다음에 재밌으니까 또 주도적으로 돌리려고 하겠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부 몸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필수는 아니지만 하기를 권장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 말씀 듣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제
제가 느낀 거는 저는 초중등 과정 심화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하고서 고등학교 수학을 하니까 네. 이제 새로운 게 없는 데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맞아요. 네. 정말 좀 과하게 말해서 고등학교에서 새로 배우는 거는 삼각함수랑 미분밖에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저는 교육 과정을 이해하고 있는데 네. 근데 사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고등학교 수학을 먼저 배우고 그 시험 문제를 풀면 이제 뭐 조금 더 잘 풀린다라는 말이 되기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질문이 좀 실제로 있는 거죠. 초등 심화 문제를 놓고 중학교 때 배우는 뭐 방정식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풀어보는 게 의미가 있냐 없냐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이렇게 심화 문제를 풀 때 뭐 그 교육과정 안에서 풀어봐야 된다는 의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건강한 심화 문제라고 하면 당연히 그 교육과정 안에서 출제가 될 것이고 이제 그렇게 고민해보는 건 저는 당연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심화 문제들이 이제 상급 과정에서 가져온 거다 보니까 이걸 해놓고 나중에 가보면 이거 전에 했던 건데라는 생각이 예,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심화가 필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새 선행학습을 너무 많이 하게 되고 선행학습을 하는 중에 또 심화가 필수 코스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너무 어린 나이에 선행을 하는 것 자체도 부담인데 거기에 심화까지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초등학생이 중학교 과정 선행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갭이 커버리니까 이거를 굳이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지만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행 개념을 가지고 심화를 하는 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심화의 목적이 뭔가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공부 몸을 단련시키려고 저는 심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충분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 태스크를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발휘하게 되잖아요. 이거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굳이 그 문제를 풀 수 없다 하더라도 정답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그거를 다양한 방법으로 내 몸을 활용해 보려고 노력해 보는 것 자체가 남는다고 봐요. 확실히 심화라는 거는 너무 힘들여서 막 네.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 스스로 사고하는 힘을 좀 기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여유롭게 그리고 이거 몸을 좀 힘을 빼고 푸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맞습니다. 말씀대로. 저도 항상 이제 머리 터져가면서 수학을 공부해야 된다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그거랑 일맥상통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머리가 크는 것 같아요. 심화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사실 심화를 어려워하는 아이도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사교육 없이 심화를 공부한 아이들도 분명 많을 것이고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 좋은 심화 공부법을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심화 문제를 이제 혼자서 푸는 학생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거든요. 막혔을 때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 행동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구하라는 게 뭘까? 왜냐하면 이제 구하라는 거에서부터 출발해서 내가 어떤 식의 사고를 전개해야 되는지가 이제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걸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 개념들에 대해서 문제에 등장한 개념들에 대해서 난 뭘 알고 있지? 이거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이 조건들 중에서 잘못 알고 있는 건 없을까?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어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내가 막히거나 좀 힘들다라는 느낌이 있는 문제를 만났을 때 나 스스로를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약간 기계적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럼 너무 여기에 감정 소모를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조금 이제 막히는 문제가 나오면 이제 짜증을 내기 시작하고 화가 나고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뭔가 내 움직임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다. 그럼 내가 어떻게 이 움직임을 교정할 건가?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바꾸는 차원에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특히 이제 초등과정을 할 때 보면 이제 학생들이 너무 그 주어진 문제 자체에 압도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어진 문제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로 바꿔보는 거 저는 이것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25 이상 58 미만의 연속한 자연수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세요. 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학생들이 이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쓰기는 조금 애매하고 그래서 이제 그냥 일단은 빼요. 이제 이수에서 이수를 빼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빼고 끝인지 하나를 더 해야 되는지 이게 되게 헷갈리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로 좁히는 거죠. 3, 4, 5, 6, 7 한 5개 정도 놓고 이게 포함할 때 안 포함할 때 이게 어떻게 되지? 실제 이건 개수를 내가 셀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조금 와닿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고 나서 돌아가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분수나 소수로 문제가 주어진 경우 또 그 분수가 또 막 어마어마하게 막 그 좀 복잡해 보이는 그런 분수가 주어진 경우에는 학생들이 그걸 자연수로만 바꿔줘도 좀 다르게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금 자기가 편한 상황으로 바꿔서 보고 원리를 파악한 후에 다시 이제 돌아가서
하는 이런 식의 방법들을 써보시면 좋겠어요. 얘기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방금 이제 범위를 줄여가지고 하라는 것도 저희 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혹시 수학 선생님이셔? 그다음에 저 항상 이제 수학을 가르칠 때 네. 한국어로 번역해라라고 네,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네. 한국어로 번역해라. 말로 풀어보라는 거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상상해서 생각해보라고 그렇죠. 하는데 그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네. 공부의 어떤 기본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네. 수학은 이게 숫자로만 자꾸 계산을 하다 보니까 놓치기가 쉬운데 결국에는 수학도 이해를 해야 하는 학문이다 보니까 내가 정말 이 문제를 이제 내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설명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체크리스트가 저는 혼자 했거든요, 심화학습을. 저 혼자서 이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해가지고 안 풀리면 이게 너무 진짜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때 이제 그냥 그 문제를 풀었냐 안 풀었냐 이것만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이제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것들은 다 끌어내보는 용도로 문제를 사용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크리스트가 일종의 어떻게 보면 상황을 되게 건조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되게 약간 감정적으로 번질 수 있는 그런 큰 일을 약간 좀 작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그 네. 체크리스트라는 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수학을 가르치는 다양한 방식 중에 하나겠지만 예를 들면 도형에서 뭐가 안 보이면 수선을 내려봐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약간 스킬을 가르치는 그런 거랑은 다른 체크리스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그 스킬이 나중에 고등학교 과정, 특히 막바지에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초중등 과정에서 그 스킬을 생각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방금 말씀하신 보조선 같은 경우도 수선, 연장선, 평행선 사실 이 세 가지가 거의 다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 세 가지로 좁혀주지 않으면은 굉장히 조금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조선을 그어야 되는 상황이면은 혹시 이 중에서 써본 게 있냐, 이게 범위를 좁혀주는 건 있기는 한데 이제 그거를 스킬화 시켜서 이제 전달하지는 않아요. 수학의 무조건이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선행 그리고 심화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해봤는데 네. 또 직접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 때 선생님께서 강조하고 싶으신 어떤 원칙 같은 게 있으실까요? 네, 저는 동그라미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초중등 과정을 진행을 할 때는 이 맞았다라는 거에 너무 함몰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었던 뭐 공약수 문제만 해도 그렇고 학생들이 심화 문제를 하더라도 초중등 과정 같은 경우에는 답을 찾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은 경우가 고등수학보다는 당연히 있어요. 높은 확률로 이제 논리를 벗어나서 찾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맞았으니까 끝났다라고 하는 순간 사실상 거대한 문제가 그 밑에 가라앉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맞은 문제 풀이를 확인하라는 얘기를 해요. 보통은 이제 문제가 틀리면 틀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오답 노트를 작성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틀린 문제니까 당연히 이제 다시 한번 풀어보고 내가 제대로 풀었는지를 해설지랑 확인해보는 작업은 의미가 있는데 맞은 문제 중에서도 엉뚱하게 풀어가지고 맞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체크를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랑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조건 다 맞았어도 풀이 과정을 써오라는 파트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불만이 많죠. 맞았는데 왜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가장 어려운 파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거를 점검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수업 시간에 저하고 같이 얘기한 그 방향대로 진행을 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제가 검사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걸리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뭔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길을 통해서 답에 도착하거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제가 이제 짚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제 집에서도 이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모든 맞은 문제를 전부 다 체크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그 학생하고 같이 좀 합의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대표 유형만 한다든지 아니면 좀 고민했었던 문제를 풀면서 좀 체크를 해서 그 문제들만 따로 한번 모아가지고 본다든지 아니면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랜덤으로 문제를 딱딱 찍어가지고 그 문제들의 풀이를 제대로 지금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제 기억에 예전에 해설지라고 한다면 너무 이제 정석적인 풀이만을 이제 써놨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원이나 다른 인강 선생님께서는
더 빠른 루트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 경우도 많고 네. 이제 꼭 뭐 잘못된 길은 아니더라도 좀 더 창의적인 뭔가 새로운 네. 접근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런 식의 접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 찾아다닐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그 점수 1, 2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게 맞는데 저는 초중등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정석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학 공부의 원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는 이제 웬만하면 공식 같은 경우도 전달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스스로 발견하는 학생들은 있어요. 그러면 칭찬해주고 뭐 그렇게 하라고 얘기는 하지만 제가 이거는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이렇게 해라라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까 두 분이 동시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초중등 과정에서는 무조건 과정이 먼저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서 결과를 강조하기 시작하면은 그 밑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나중에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좋은 교육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도 자녀분을 수학 학원에 보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어떤 방식 학원을 계신지 네. 보내시는지 너무 궁금하실 것 궁금해요. 같아요. 수학학원 선생님의 자녀 교육. 이거는 뭐 모든 수학 강사들이 다 같지는 않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초등학교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제 선행학습을 시작을 했고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주말에 이제 같이 앉아가지고 대화 나누는 식으로 했어요. 이런 식으로 방송한다고 생각하고 뭐 촬영까지는 아니지만 녹음하면서 뭐 어디에 누굽니다 막 이렇게 자기소개도 하고 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존댓말하면서 존댓말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 짜증내지 않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지금처럼 방송처럼 진행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중2 과정까지 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렇게 한 것 같고 지금 중3인데 작년 말부터 지금 학원을 고등과정을 다니고 있어요. 근데 앞에서 이제 초등과정부터 저랑 이제 그렇게 해왔던 게 모르겠습니다. 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스스로 학원에 대한 어떤 그 학원을 찾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시행착오가 있긴 했는데 여기는 아닌 것 같아. 여기 가니까 좋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학원에 안착을 했고 나름 재밌고 즐겁게 그렇게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빠한테 수학과 물리를 배울 때 항상 아니 아빠 이게 왜 이렇게 되는데요 이러면서 짜증을 냈거든요. 녹음이라는 좋은 방법이 있었는데 나도 존댓말 쓰셨어야 됐어. 가족끼리는 힘들어. 그랬나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네, 그러면 끝으로 수학에 고민이 많으신 학부모님들께서 정말 많으신데 또 선생님이자 그리고 같은 학부모로서 수학 공부를 이끌어줄 때 꼭 유념하셨으면 하는 것 말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주로 관심을 갖는 키워드가 선행이랑 심화인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선행학습을 언제 시작해서 얼마나 빨리 달려야 되는지, 심화라는 거는 도대체 얼마나 깊게 나가야 되는지 이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에 앞서서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수학 공부라는 게 뭐고 어떻게 하는 게 이제 제대로 된 수학 공부인지 전 이게 우선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워낙 요새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정보들을 많이 접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고 좀 약간 그 많은 정보들 사이에서 이제 길을 잃으시는 분도 오히려 많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나침반처럼 내 위치와 내가 가야 될 곳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어떤 자기만의 어떤 중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수학 공부의 원칙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선순위를 잘 세팅을 하시고 나면 이제 그 위에 그럼 선행을 어떻게 하지? 어떤 문제집으로 할까? 심화 어디까지 할까?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토핑처럼 올라간다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좀 안정적인 상태를 만들어 놓고 나면 덜 불안해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도 훨씬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